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에 대한 생각과 오라클 실적 발표 중 AI에 대한 내용을 짚어볼까 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번에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AI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네이버에선 하나의 자료에 담았고 유튜브에서는 이 중에 가속 컴퓨팅에 대해서 일부 정리해볼까 합니다. 가속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는 많지만 실제로 이것이 중요한 GPU 수요 중 하나임은 얘기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소프트웨어의 바디 부분에는 수많은 파일의 인아웃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구조를 설정하고 소프트웨어의 내부에 마법의 커널, 그리고 마법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알고리즘 자체는 컴퓨터 그래픽을 다루는 것이나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체를 다루는 알고리즘이나 입자를 다루는 것, 물리학을 다루거나 이미지에 특화된 형태일 수도 있죠. 이러한 알고리즘은 제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알고리즘마다 정말 특화된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CPU가 하는 일을 보완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속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초창기에 젠슨 황 CEO가 꿈꿨던 쿠다와 그러한 가속 컴퓨팅의 세계입니다. 현재 기준 일반적으로 코드의 5%에서 10%가 런타임의 99.9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코드의 5%에서 10%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와서 가속기에 오프로드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볼 때 애플리케이션 실행 속도를 100배까지도 높일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오는 배경이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킬 때 있어서 평균적으로 전체 중에 1% 정도는 순차적인 처리가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OS에 대한 것이나 제어 로직 등은 첫 명령어가 실행되고 나서 그 값을 받아서 두 번째 명령어, 그 값을 받아서 세 번째 명령어가 실행되는 그러한 순차적인 작업들이 필요한 일들이죠. 이런 것들은 CPU가 잘하고 굉장히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알고리즘, 그렇지 않은 알고리즘은 완전히 병렬화해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처리나 이미지 처리, 물리 시뮬레이션, 조합 최적화나 그래프 처리나 데이터베이스 처리, 딥러닝에서 쓰이는 선형 대수학도 전형적인 그런 예시죠. 병렬 처리로 가속화할 수 있는 많은 유형의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 중에 특히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CPU 컴퓨팅에 비해서 GPU 가속 컴퓨팅을 썼을 때 500배 이상 빨라질 수 있으며, 데이터 처리는 180배, 컴퓨터 비전은 160배, 추천 알고리즘은 33배까지도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정도의 속도 개선은 꽤나 자주 보인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분야는 젠슨 황이 가장 좋아하는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데이터 중심의 소프트웨어이며 데이터 처리가 진화된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SQL이나 스파크, 벡터나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모두 이러한 모든 작업들을 쿠다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GPU에서 가속 컴퓨팅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러한 모든 종류의 다양한 방법들을 다루고 있고 이를 엄청나게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만들어야 하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밝히기로 젠슨 황 CEO가 초창기의 도메인으로 삼았던 것은 컴퓨터 그래픽 내에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가속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은 실리콘 그래픽스의 오픈GL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X가 있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훨씬 편했지만 그 외의 도메인, 그 외의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할 때는 라이브러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다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는 SQL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초창기의 머신러닝의 시기를 맞이해서 cuDN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이것이 세계 최초의 신경망 컴퓨팅을 위한 라이브러리였죠. 이 외에도 조합 최적화를 위한 cuOpt나 양자 시뮬레이션을 위한 cuQuantum,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한 cuDF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각기 모든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되는 핵심 알고리즘들을 가져와서 가속기가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리팩토링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드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면 실행 속도가 CPU에 비해서 최대 100배 이상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고 매우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알고리즘을 발명하고 제각기 산업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전체 AI 산업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협력하면서 발전시키는가입니다. 엔비디아의 쿠다가 지난 20년 동안 해온 것이 바로 이러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MD가 이것을 뛰어넘고 싶어 한다면 이 모든 10년 동안 쌓여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최적화하고 따라잡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쿠다의 해자이자 쿠다 라이브러리에 대한 생각, AMD와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자면 AI 시대를 맞이해서 전형적인 환상들이 많습니다. 이미 2011년에 소프트웨어의 시대, 그리고 20세기와 19세기에
대격변의 기술 혁신 시대에 이미 다 아닌 것들이 증명된 얘기지만 여전히 횡행하곤 합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가 사라진 미래인데 이전에 개인적으로 안데르센 호로이츠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이 닥쳤을 때마다 사람들은 노동력 대체와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곤 하는데요. 1870년 전화기가 나왔을 때나 1890년 자전거가 나왔을 때, 1900년 엘리베이터나 1910년의 자동차, 1920년의 라디오, 1970년에는 PC를 두려워했습니다. 기계화와 자동화, 컴퓨터화, 이제는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되어 왔죠. 두려움은 직조기 같은 산업혁명의 시대에 등장한 처음 기계 이후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공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채택될 때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들이 생겨왔지만 이러한 기술로 인한 불안 그리고 공황이 생길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잇따르곤 합니다. 마침내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등장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는 최근에도 2000년대의 아웃소싱 패닉이나 2010년대의 자동화로 인한 패닉을 겪은 바 있습니다. 두 차례 모두 기술주도형 실업과 공황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두 차례 모두 많은 석학과 전문가, 테크업계의 임원들까지도 대량 실업들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직전이었던 2019년 말에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고 일자리는 더 많아진 상태였습니다.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주장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류를 범하는 핵심적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노동 덩어리의 오류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오류는 주어진 시간에 이 모든 경제에서 수행할 노동의 총량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일을 두고 기계와 사람이 경쟁한다는 그러한 직관에서 온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기계가 할 일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 거라는 잘못된 생각인데 이러한 노동 덩어리의 오류는 순진한 직관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잘못된 생각이라는 안데르센의 주장이었죠. 새로운 기술을 생산 도구에 적용하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상품과 서비스들의 비용이 낮아지게 되며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는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이는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분의 소비 여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의 총수요를 증가시켜서 신제품과 신산업을 통한 새로운 생산 도구의 채택을 빠르게 할 것이고 일자리가 기계로 인해 대체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시간을 두고 생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물질적인 번영,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진 더 큰 경제가 탄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장에는 AI 자체가 돈을 벌어야 한다, AI의 수익화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현재 AI 가속기 수요에 가속 컴퓨팅 효과가 있다는 것을 빼고 생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AI 자체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세기 이후 지금까지의 큰 혁신은 크게 네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이었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였으며 세 번째는 스마트폰, 네 번째는 클라우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번 기업들은 구글과 아마존, 넷플릭스, 메타가 있었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이 붙은 돈을 벌진 않았습니다. 구글은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토대로 검색 결과를 잘 추천해주는 소프트웨어의 혜자를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를 받아 광고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마존은 매장 없이도 모든 것을 파는 기업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놀라울 정도로의 소프트웨어 엔진이 핵심 역량입니다. 저희는 이들이 버는 돈을 일컬어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부르지 않죠.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언제든 사용자가 원하면 AWS를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게 됐죠. 디바이스의 사양을 타지 않고 전 세계의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이 버는 돈을 OTT 혹은 구독 매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매출이라고 부르지 않죠. 메타는 6인치에서 7인치의 스마트폰 안에서 최대한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맞춤으로 추천해서 띄워주는 알고리즘을 토대로 성장해왔습니다. 구글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버는 돈을 광고 매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모든 산업에는 2011년 당시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들은 버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이어서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하는 모든 산업에는 소프트웨어가 인프라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을 발전시켜온 것이 CPU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인프라였고 이 모든 것은 데이터 처리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AI와 AI 가속기가 새로운 인프라로서 더 다양한 일들을 IT 인프라 위에서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는 것처럼 AI 자체가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AI 자체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더 환상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 메타의 가속 컴퓨팅에 대해서 다뤄드린 바 있었죠. 젠슨 황 CEO는 2023년부터 꾸준히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가속 컴퓨팅만으로 1조 달러의 데이터 센터 시장을 혁신할 거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속 컴퓨팅에 대해서 그닥 많이 언급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컴퓨팅을 점점 더 효율적으로 써온 역사는 이전부터 쭉 있었죠. 클라우드 이전의 주요 트렌드는 가상화였습니다. 가상화는 기본적으로 모든 하드웨어들을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마다 직접 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구조가 아니라 집약시켜서 가상화시키고 워크로드를 다양하게 실행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빌드 서버와 웹 서버, 메일 서버가 각각 다르게 실행됐다면 이것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통합 서버를 하나 구성하고 이 안에 워크로드를 나눠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로의 비용 절감은 2대1 혹은 2.5대1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이러한 가상화된 컴퓨터를 클라우드 서비스화 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 회사가 동일한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게 됐고 또 다른 비용 절감, 즉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10년에서 15년 사이클 동안 무어의 법칙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랜지스터와 CPU 스케일링의 법칙이 끝나가고 있었고 컴퓨팅 인플레이션이 생긴 이유였죠. 가상화와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존의 수많은 컴퓨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컴퓨터의 가동률을 극대화시킨 것에서 경제성이 나왔습니다. 여러 기업들의 워크로드를 집중화시켜서 가동률을 끌어올림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성의 역사였죠. 이제 쿠다를 통해서 가능해진 가속 컴퓨팅은 더 적은 비용, 적은 시간,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컴퓨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에 인해서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무어의 법칙, 트랜지스터와 스케일링 법칙이 끝나감에 따라 비효율이 쌓여만 가던 10년이었죠. 데이터 프로세싱의 워크로드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스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프로세싱 엔진 중 하나입니다. 스파크를 사용하는 고객이 엔비디아를 사용해서 가속화할 경우 20대 1 정도의 속도 향상을 보게 됩니다. 컴퓨팅 비용이 2배 올라가더라도 컴퓨팅 시간이 20배 줄어들기 때문에 10배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죠. 이전에 가상화가 2대 1 혹은 2.5대 1이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즉각적으로 ROI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를 이해하시려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리처드 파인만의 1985년 컴퓨터 사이언스 강의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컴퓨터는 실제로 그 시스템 면에서 잘못 지어진 이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의 본질은 연산, 즉 컴퓨터가 핵심이 아닌 데이터를 다루는 파일링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구식 파일링 시스템은 상자 서랍을 찾아서 하나하나마다 카드의 이름을 꺼내어서 쓰고 카드를 다시 서랍에 넣고를 반복하는 것이었다면 이를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이 바뀌었던 것이었죠. 여기서 가속 컴퓨팅과 AI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강연이지만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자료였죠. 젠슨 황 CEO가 생각하는 생성형 AI의 미래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라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정리해본 자료였습니다. 지난 분기만 해도 70메가와트 정도에서 200메가와트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래리 앨리스는 800메가와트에서 수기가와트급 규모를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모델의 훈련만을 위한 100빌리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강자였지만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수요가 온프레미스에서 점차 클라우드로 변해감에 따라 오랜 쇠퇴계를 맞았던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려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론칭하기도 했었지만 OCI 1세대는 선두그룹을 따라잡거나 점유율을 유의미하게 뺏어오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아예 처음에 래리 앨리슨이 다시 설계를 짠 것이 있는데 2세대 오라클 클라우드를 출시하면서 이것이 효과를 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GPU 클라우드가 있기 전부터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지만 특히 생성형 AI 시대를 만나서 좀 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AI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전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의 훈련과 추론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곤 싶지만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자체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리기는 싫어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차별적으로 기업들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옆에 작은 규모로 클라우드 리전을 설치하거나 이 데이터를 다른 리전으로 공유하지 않고도 학습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SAP ERP를 구축했던 고객들 중에 80% 가까이
약 44,000개사 이상 정도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위에다가 이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LMM을 사용해서 AI 전환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사용할 일이 많아짐에 따라 오라클이 매우 좋은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 세계의 오라클 서버에 지금까지 보안상 온프레미스에서만 써야 했던 금융 데이터나 의료 데이터 같은 잘 정제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AI 워크로드에 적합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AWS나 애저에 비해서도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기준으로 20%에서 30%가량 저렴한 수준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오라클의 AI 서버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950밀리언 정도로 작은 규모이지만 25년에는 2.2빌리언 정도이고 그 다음 해에는 5.9빌리언, 그 다음에 회계년도 27년 기준으로는 10.5빌리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프라이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현재 AI 컴퓨팅 수요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규모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백로그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라면 말은 되고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를 훈련 및 추론의 클러스터로 임대하고 있는 기업은 xAI와 마이크로소프트 및 오픈AI가 대표적입니다. xAI는 그록2를 오라클 H100 2.4만 개 클러스터에서 훈련시켰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팀은 올해 6월 챗GPT 추론용 워크로드를 위해서 오라클과 대규모로 계약을 했고 또한 오픈AI의 차세대 모델 훈련을 위해서 쓰일 엔비디아의 GB200 기준의 10만 개 규모의 데이터 센터 계약을 논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라클 기업 분석에 대한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이버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프론티어 AI 모델을 위한 250빌리언 클러스터에 대한 업데이트, 2분기에 13주차 실적 발표 12개 기업에 대한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 비교가 있었고 ASIC과 데이터 센터, AI 수요에 대한 컨퍼런스 콜의 디테일을 살펴봤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간 코멘트를 정리해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라클 3분기 실적 발표였는데 매출 비중 42%를 차지하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 생성형 AI의 시대에 왜 해자를 가졌으며 왜 다른 애저나 GCP, AWS에 비해서 AI 서버가 차지하는 성장 비중이 더 큰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라클 AI 매출이 3년간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기존의 온프레미스 시대의 유산인 레거시 매출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9월 4일에 있었던 트랜스메딕스의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내용이었습니다. 트랜스메딕스는 꾸준히 실적 발표에서 말하지 않는 디테일들을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에겐 중요한 자료인데요. 차세대 OCS와 NOP 성장에 대한 디테일, 3분기 수요와 2025년의 수요의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네 번째는 엔비디아의 골드만삭스 컨퍼런스 내용을 토대로 지금까지 제가 엔비디아와 AI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은 정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달에 2개까지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곤 하지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자료는 2가지는 무료로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자료입니다. 게이밍 칩에서 AI 가속기까지의 이야기, 가속 컴퓨팅이란 무엇이고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와 AI 자체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환상에 대한 생각과 블랙웰에 대해서 생각해본 자료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도비의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였습니다. 미래 성장을 대표하는 RPO 성장률이나 AI 제품군 반응은 좋지만 당장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진 못했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본 자료였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추석 되세요.